자, 안녕하세요. 신화와 역사를 통해서 한국사를 바라보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삼국유사에서 볼 거는 이제 김할지, 경주 김씨의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하는 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김할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주몽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거예요. 시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관련자들이 있으니까 조금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또 조금씩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 알에서 태어나는 분들이라서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하고, 그 알이 이제 태양 숭배와 관련된 태양이다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는 깨끗한 데서 출발해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설은 기독교에도 이제 무염수태 이래가지고 남성과 접촉하지 않고 뭐 임신이 됐어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불교에도 불전에 보면, 부처님 전기에 보면 이제 불본행식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부처님은 어머니 안에서도 태 안에서도 당신의 영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는 걸 약간 꺼려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은 특수하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없어야죠. 잘 나가는 사람은 부모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 부모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시조 정도 되면 다 부모 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고한데 그게 좋은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뭐 그래서 김할지와 관련돼선 이야기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김할지가 언제 이제 신라에서 발견되냐면 60년입니다. 60년, AD 60년. 그렇게 해서 8월 4일에 저 호공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호공,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호구죠. 그렇게 해서 석탈의 왕에게 자기 집을 빼앗겼었던 약간 얼빙한 분인데, 아주 얼빙한 것 같지는 않고, 저 호공의 정체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할 때는 일본 쪽에서 온 도레인인 것 같다라는 정도를 그냥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에 대한 판단들이 다 쉽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기록이 없어, 기록이. 그런데 호공이 석탈에게 집을 뺏겼거든요. 그런데 저 김할지 등장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발견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박씨 중심의 어떠한 지배층이, 신라의 지배층이 석씨로 옮겨갈 때, 그때 호공이 무슨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경주 김씨가 대두할 때도 또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공이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으로 치면 약간 철새 정치인 같은, 그렇게 하면서 나름의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오래 갑니다. 한 방은 없는데 상당히 오래 가요. 그래서 호공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대. 이것도 굉장히 재밌지. 그렇게 해서 그게 어디냐면 월성의, 그러니까 반월성, 경주에 가면 지금도 반월성이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가 계림이에요. 이제 저기서 닭이 울었다 그래서 계림이 되는 거고, 원래는 시림인데, 시림도 사실은 김할지가 거기서 시작됐다 그래서 시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경복궁 옆에 있는 아주 좋은 숲, 뭐 이런 정도 의미를 가졌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약간 신성하다는 의미가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보면 너무 가깝고 그냥 이렇게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신성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아니, 바로 왕궁 바로 옆에 있는 거라니까. 왕궁성 바로 옆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신성할 수 있나? 보통 신성하려면 약간의 거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괜찮은 데긴 괜찮은데 어떤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리고 거기가 숲이었는갑지. 마치 우리가 경주의 삼릉이라든지 남산 이렇게 할 때 보면 거기 이렇게 소나무밭 있고 이러면 약간 비 오고 이러면 신령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저 호공이 밤에 뭘 봤냐면 자주색 빛이 하늘에서 쫙 내리꽂는다는 거잖아요. 자주색 전에도 나왔습니다. 박혁거세 때나 뭐 이런 때도 자주색이 나왔는데, 자주색 금색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주색하고 금색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
그래서 중국의 자금성 이러듯이 자주색과 금색이거든요. 그래서 자주색 빛이 비치고 거기를 가봤더니 나무에 금괴가 걸려 있는데 금으로 된 쾌가 걸려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애매한 얘기죠. 왜냐하면 저도 저런 얘기 들을 때 제가 그런 생각해요. 순금은 아니었을 거다. 금으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쾌를 만들면 쉽게 말해서 무슨 예전에 그 사도세자 이렇게 뒤쥐에서 죽잖아요. 그 정도를 금으로 만들면 나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무가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그냥 쓸데없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그 금괴에서 그래서 도금인가? 저렴한 표현으로 쓰면 메끼지. 진짜 우리나라에 특수한 칠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백제 쪽에서 나오거든요. 아세요? 뭐든지 칠하기만 하면 금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칠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사람들 칠하면 이제 오칠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 오칠 말고 황칠이라는 게 있어요. 황칠. 황칠. 그러니까 금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금을 좋아해. 근데 진짜 있는 사람들은 금이 무겁다고 생각해요. 금이 무겁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금 좋지. 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재벌이야. 빈살만이야. 우리 집 재산이 2,000조예요. 근데 그걸 내가 금으로 옷을 입고 다닐까? 그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라의 금관 진짜 안 썼을 확률이 훨씬 크다. 그거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금 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뽀대 난다고 생각하지. 왕은 그게 뽀대 난다고 생각 안 하다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재룡 씨가 뭐 금태 들고 다니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관종이어도 금으로 옷은 안 해 입더라. 그래서 가벼운 걸로 하고 금 색깔이 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황칠이 그런 식이거든. 그래서 그걸 바르면 되게 이렇게 뽀대가 났었어요. 그래서 당태종도 그 황칠 갑옷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백제 쪽에만 있어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은 해요. 근데 가능했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그걸 뭘 칠해놨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 김할지가 중국에서 건너오거든. 그래서 건너와서 가야나 백제 쪽에 걸쳐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아무튼 쇼맨십이 있었어 이 사람이.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흰 빛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온대. 막 빛이 뿜어져 나온대.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지 그 안에. 모르지. 김할지가 안에서 후레쉬 비추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낮에 있었으면 저게 별일이 없었을 건데 좀 밤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호공이 딱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딱 보고 가봤더니 그 상자 안에 금상자 안에 애가 하나 있더래. 애가 하나 있더래. 아니 뭐 박혁거세도 그래서 다 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왕 할 때도 다 애 나옵니다. 그래서 애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라는 뜻이 옛날에 방언으로 신라 방언으로 알지예요. 그래서 김알지입니다. 금쾌에서 나오는 애. 금쾌에 애가 들었네. 그래서 김알지래. 김알지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금상자에서 빛이 나오고 그다음에 흰 닭 이야기가 나옵니다. 흰 닭 이야기. 그래서 흰 닭이 울고 있었대. 저걸 뭘로 평가를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닭숭배라고 하는 거는 삿된 거를 물리친다는 의미 때문에 계속 존재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수탉이죠. 그런데 저게 이제 밤이냐? 아니 그러면 밤이라고는 나오지만 실제로는 새벽이었냐?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닭이 운다라고 하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면 약간의 이렇게 동틀 무렵이 돼야 닭이 울거든요. 한밤중에 닭이 울기는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닭이 운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여명, 새로운 시작을 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닭이 운다는 거하고 저 시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경주 김씨의 어떻게 보면 시조고 나중에 경주 김씨가 신라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박석김이 있었지만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내무랑부터 시작해서 내무랑 안 썼네. 내무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주김씨가 이제 독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물안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경주김씨 중에서 왕이 되는 거는 미추왕이고, 그 다음에 내무랑부터는 자식으로 계속 경주김씨가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다가 신라가 망할 때쯤 돼서 박씨가 갑자기 한 2명 이렇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경순왕 김부가 왕이 돼서 바로 이제 고려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왕건한테. 나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신라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김할지야말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새벽을 열었던 사람이지. 원효지, 원효. 원효도 새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림도 그렇고 닭이 운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흰 닭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적으로는 그렇죠. 벽사, 밝음을 나타내는, 그래서 밝은 소리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뭔가 금색, 자색. 그래서 이 사람은 곧 고귀할 사람이 될 사람이고, 그리고 새로움을 여는 사람, 시림, 계림. 닭이 울어서 이제 나중에 계림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비둘기구자를 써서 구림이라고도 하는데 계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다 그래서 시림. 그리고 닭이 울고 그것도 하필 흰닭, 흰닭은 벽사니까. 그래서 삿된 거를 물리치고 새로운 걸 열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김할지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그냥 읽히죠. 그리고 달걀이 뭔 색이죠? 달걀? 우리 먹는 달걀?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노란색. 그리고 예전에 먹었던 달걀은 흰색인데, 흰색과 노란색의 달걀 차이를 아세요, 혹시? 닭이, 노란 닭이 나면 노란색이고 흰 닭이 나면 흰 계란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흰 계란을 먹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흰 계란이 노란 계란보다 약간 맛이 더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란 계란이 점령을 하기 시작하면서 흰 계란이 사라졌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키우던 닭이 사실은 흰색이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노란색이 좀 더 맛있어 보인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흰색보다. 좀 더 맛있어 보이고 약간 더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닭이 알을 낳는 과정에서 뭐가 묻죠. 이물질이 묻죠. 근데 흰 계란은 그게 너무 잘 보이고 노란 계란은 은폐가 된대. 그래서 지금 노란 계란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거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에 90% 이상이 노란 계란입니다. 흰 계란 찾아보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옛날에도 흰 계란이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기원 후에도 쟤네들이 흰 계란 먹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나만 재밌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흰 계란 쪽이었나?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뜬금없이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고, 이 새와 짐승들은 그냥 아무 때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뭐 이러면 그냥 다, 그러니까 동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고 분명한 일이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고주몽 나올 때도 또 나옵니다. 새와 짐승들은 이게 그러니까 미물도 알아본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설정 자체가. 탈해가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이 항목 자체가 김할제 탈해왕 때예요. 삼국사의 항목 자체가. 그래서 탈해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태자로 책봉을 하려고 한대. 그 당시 신라가 뭐 상태도 별로 안 좋았는데 뭔 또 태자인가 싶기도 하고, 태자면 일종의 황제국이어야 되는데 뭔 태자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냅두고 뭔 또 태자, 이게 뭔 태자야. 태자는 갑자기 나온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석탈에도 그런 과거든. 그래서 도래인들이 넘어온 사람들이 뭔가 신라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혁것에도 북방에서 넘어온 계열일 겁니다. 북방에서 넘어온 계열일 겁니다. 그리고 석탈에는 아마도 남쪽에서 넘어온 계열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김할지는 중국에서 넘어간 계열이에요. 중국에서 넘어간 계열. 그래서 신라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지배층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안정돼 있으면 한쪽 집단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죠. 조선같이. 내나 전주희 씨들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알 수 있고 태자의 책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지만 결국 왕이 되는 거는 파사왕. 이 사람 박씨입니다. 그래서 석탈해가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석탈해가 정권을 잡았지만 안정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김할지라는 또 다른 도레인이 왔을 때 그쪽 세력과 결부해서 뭔가를 안정시키고 그럼 내가 널 줄게 라는 뭔가 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패하고 다시 박씨 전통적인 쟤네들보다는 좀 빠르죠. 석탈해나 뭐 김할지보다 빠른 다시 이제 박씨 쪽에서 왕이 되는 그래서 이게 약간 혼란한 상황, 그 다음에 판이 짜여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저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아마 저기에 강신무 계열의 힘이 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신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강신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신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나라무당. 그래서 신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기가 더 세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을 세습할 수 있느냐? 이러면 세습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신기에 의해서 선택된다 이러면 강신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실제로는 신기랑 관련된 측면들이 존재할 거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 도레인들이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석탈에는 나중에 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토암산의 산신이 됐다라고 해서 한 번은 잡았지만 결국 밀려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박혁거세도 그렇고 석탈에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게 박혁거세는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하늘로 올라갔다가 5개로 쪼개져서 떨어졌고, 석탈에는 자기가 토암산 쪽으로 원래 자기 지지 기반이었었던 경주의 동쪽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세력 변동이 중간에서는 계속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김할지는 대두하려고 했는데 밀렸지. 내가 다음 왕인가 이랬다가, 그러니까 석탈해하고 김할지가 아마 연합을 했는데 박씨한테 깨졌던 모양이에요. 상황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태자를 책봉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파사왕이 가는 거고, 그리고 현직 왕이었던 석탈에는 결국 토암산의 산신으로 가는 거고,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해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이 김할지의 이제 7대 손이 미추왕, 미추왕이 되는 거고, 미추왕 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경주 김씨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미추왕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김할지의 세력은 밀리긴 했지만 깨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존재해서 계속 이렇게 찝쩍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들어왔고 저 사람들이 결국은 잡는 거죠. 그게 이제 내무랑 때부터 계속 잡는 거죠. 그리고 이 미추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왕이 됐기 때문에 저 미추왕과 관련해서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 김씨의 시조는 김할지지만 왕으로서의 시조는 미추왕이에요. 미추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대릉원에 있습니다. 저 미추왕릉으로 추정되는 게 대릉원에 있습니다. 왕릉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주에 있는 왕릉 중에서 그게 주인공이다. 쉽게 말해서 그게 누구 무덤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는 선덕여왕릉하고 그 다음에 뭐 저 괴릉이라고 하는 원성왕릉하고 몇 가지 없습니다.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추정릉입니다. 추정릉입니다. 열어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릉원 지구가 어디 있냐면 첨성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대릉원 큰 능들, 그리고 그 대릉원에서의 제일 중요한 능은 제일 큰 능, 황남대총입니다. 황남, 그러니까는 황룡사 남쪽에 있는 대총, 제일 큰 무덤. 실제로 제일 사이즈가 크고요. 그리고 대릉원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여러분이 수학여행이나 이런 때 한 번씩 가보셨을 것 같은 천마도 출토총 되겠습니다. 천마총. 천마총 가기 전에 대릉원에 입장료를 내고 천마총 이렇게 가다 보면 뭔가 조금 작은 무덤이 하나 보여. 그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게 미추왕릉이에요. 미추왕릉. 저 미추왕이 굉장히 신령스러운 사람입니다. 신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추왕이
미추왕이 13대인데 14대가 유래왕이거든요. 유래왕 석시예요. 저 사람도 석시. 석시가 왕이 됐는데 저때 저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방 정권인가 봐. 예. 그러니까 신라가 하나의 단일 정권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족 국가 비슷하게 이렇게 초반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서국이 경주를 밀어버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라도 관찰사가 군대 이끌고 밀어버리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주가 밀려서 했을 때 미추왕이 도와줍니다. 죽은 미추왕이 그 반란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유래왕이 왕이고 이서국 쪽에서 그러니까는 지방 공국 정도 되겠죠. 걔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왕을 공격했을 때 미추왕이 또 신묘한 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군의 군대가 나타났대. 재밌는 게 뭐냐면 주겹군이에요. 주겹군. 대나무 잎을 양쪽에다 딱 끼고 있대. 옛날에 되게 재밌대. 황건적, 홍건적 할 때 이 황건적은 노란 띠, 홍건적은 빨간 띠. 정미군 들어봤어요? 정미군? 걔네는 눈썹을 빨간색으로 염색해야 돼. 눈썹을. 나 그거 어떻게 염색했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빨간칠을 한 것 같아. 뭔 염색을 하겠어. 옛날 사람 뭔 재주로 염색을 해. 그러니까 뭐 빨간색으로 우리 연지공지 찍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는가 봐.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해야 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는 군대가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 군대면 복장이 달라. 근데 농민군이야. 아니면 반란군이야. 이러면 복장의 통일성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놓고 그 통일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띠로 합시다.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절에 예를 들어서 어디 큰 절에 삼사순례를 가요. 그러면 우리 팀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끼를 준다거나 아니면 목에 뭐 이렇게 띠를 하나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리 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꽂고 있대. 원래 신라의 특징이 깃을 꽂거든. 깃. 이게 꽂잖아요. 화랑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깃 꽂잖아요. 조국관이라 그래서 닭털 뽑아서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꽂고만 있으면 신라 사람이든지 고구려 사람이든지 한반도 사람들은 거의 다 꽂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꽂고 나온다라고 그러면 다 한반도로 보거든요. 그림이나 이런 데서 양치공도나 이런 데 보면 꽂고 나오거든요. 벽에 이렇게 벽화에 남은 게. 그래서 이게 신라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나무 잎을 꽂고 있대. 그래서 이건 뭐요? 이렇게 했는데 걔네가 너무 잘 싸워서 결국 정부군하고 연합해서 저 이서국 군대를 물리쳤대. 그래서 쟤네 뭐지? 이렇게 해서 찾았더니 어디로 가는지 사라졌는데 미추왕릉 앞에 대나무 잎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더래. 그러니까 그쪽에서 나왔다가 그쪽에 들어간 거예요. 야, 되게 무섭지? 사후의 군대를 움직이는 거야. 진시황 병마용은 흑이지만 미추왕은 군대를 부린다니까? 이거 대단해. 대단해. 그래서 저기를 대나무 군대가 나왔다 그래서 죽현능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죽현능. 미추왕릉이 굉장히 신령한 건데 천마총에 가려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면 미추왕릉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미추왕릉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거기 표지석을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령한 능이었고 이러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삼국유사에 한 번 더 나와. 그게 해공왕 때. 해공왕 때 어떻게 보면 자기 후손의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중대신라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대 혼란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해공왕 때 김유신 장군의 후손이 해를 입는가 봐요. 그때 해공왕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했거든요. 김양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때 그냥 먼저 하는 놈이 왕을 할 정도로 그게 이제 주황산 이야기가 또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한말 정도에 해당하는 막 혼란스럽고 반란군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 저때 김유신 장군의 후손이 죽었는가 봐. 왕이 이렇게 날렸는가 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김유신 장군 능에서 김유신 장군 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동대 쪽에 경주 동대 쪽에 가면 그 앞쪽으로 김유신 장군 능이 그 요즘은 벚꽃길로 유명합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무덤에서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무서워. 바람이 불면서 말 타고 장군 같은 사람이 하나 딱 나오더래. 그러더니 미추왕릉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미추왕릉으로. 딱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만 들려. 막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큰 뭔가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진짜 힘들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까지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당신 후손이 내 후손을 죽일 수 있느냐 따지러 온 거예요. 따지러 온 거야. 이거는 상도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신라를 수호하는 걸 끝내고 가겠다. 다른 나라로 가겠다. 만파식적조에 보면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 보면 김유신이 문무왕은 동해의 용이 됐고 김유신은 도리천에 올라가서 33 천중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덤 안에 또 있어. 뭐 따지지 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마치 뭐 월정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 발 달렸는데 뭐 게다가 말까지 타고 다닌다잖아. 하늘을 말 타고 올라갈 수 있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 그리고 말 타고 나오는 것도 웃겨요. 왜냐하면 나중에 흥무대왕으로 추중이 되는데 왜 장군으로 계속 장군이 좋은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추왕한테 따져. 그래서 난 가겠습니다. 윤허해 주십시오. 그것도 윤허가 필요한가? 또 싶기는 한데 귀신이 가면 되지. 그리고 시대도 안 맞아. 김유신하고 미추왕은 시대가 안 맞아. 근데 서로 안다는 설정이야. 또 죽은 뒤에서 바꿨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조 대 시조끼리, 어떻게 보면 시조 대 중시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인물들끼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얘기했는데 미추왕이 허락하지 않았대. 그래서 김유신이 계속 있기로 사표를 냈는데 반려됐대. 귀신 사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미추왕에 대한 그러한 추모적인 거라든지 그런 지배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라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경주 김씨로서 왕이 된 최초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강력한 의미 부여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리고 김유신이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라가 이제 망해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군벌들 간의 다툼 이런 것도 이제 상징할 수 있는 뭐 재밌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둘 다 미추왕릉이고 그리고 미추왕릉에 가서 왜 따졌느냐? 그거는 너네 팀 시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재밌어요. 듣고 보면 이래서 이런가? 이래서 이런가? 이러고. 그래서 이게 설화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름의 함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함의가 없으면 오랫동안 전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 미추왕. 미추왕. 그래서 아까 그 군대를 주격군이라고 부르고 그 주격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죽현능. 이렇게.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할지는 누구냐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김할지가 그냥 진짜 저렇게 박혁거세나 안 그러면 고주몽처럼 아니면 뭐 석탈해처럼 그런 식의 인물이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2009년에 경주에서 그 황남동에서 조금 남쪽으로 거기에 왜 비석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남쪽이라고 해야 되나 서쪽이라고 해야겠네. 서쪽. 그 황남빵집 뒤쪽. 그래서 집에서 발견이 돼요. 뭐가? 문무왕 비석이 발견이 돼요. 문무왕이 누구냐면 김춘추 아들이 문무왕이죠. 그리고 실제로 삼국을 통일한 군주잖아요. 그리고 죽어서는 용이 된. 그래서
그 문무왕 비석이 발견이 되는데 그 전에는 조각들이 있었어요. 몇 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유의미한 글자들이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것들이 내용이 없었고, 그런데 좀 큰 편이 발견되는데 이것도 설들이 뭐 많습니다. 빨래판으로 쓰고 있었다. 우물가에서 빨래판, 그러니까 수도가에서 빨래판으로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래판으로 안 썼다. 이게 그 빨래판 논쟁이라고, 아주 또 중요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 그때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전기검침원이 그 집에 가서 전기검침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돌비 같은 게 뭐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래판 같이 뭐 쓰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글씨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신고했더니 알려지게 됐다. 라는 게 하나의 스토리. 근데 그쪽 주장은 뭐냐면, 그쪽 그 집에서의 주장은 뭐였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비석인지 알고 있었고, 저기를 정부에 신고를 몇 번 했었다.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2009년에 저 비석이 발견되고 저 비석이 또 앞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문무왕의 족보를 이렇게 쓰거든요. 족보를 쭉 쓰는데 그 족보와 관련해서 무진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할지가 성한왕이라고 나와요. 성한왕이라고 나오고, 이 앞에 족보가 또 나오는데 김할지의 앞에 조상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김일제라고 하는, 투후 김일제라고 하는 분이에요. 투후라고 하는 거는 투라고 하는 산동반도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역명이에요. 거기에 제후왕이에요. 그래서 투후하면 좀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투후라고 하는 그 투라고 하는 제후는 김일제밖에 없어. 김일제밖에. 예, 중국 사서에 나오는 사람이 다 따져도 없어. 그래서 그 투자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이거 김일제 후손이네. 김할지가 김일제 후손이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박혁거세 얘기할 때도 박혁거세가 그냥 아무 부모 없이 나왔다는 그런 썰도 있지만 선도성모의 아들이라고 하는 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김할지도 저렇게 그냥 갑자기 금쾌해서 뿅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썰이 하나 있고, 문무왕 비석에 자기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기록이에요.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동명서왕 얘기가 나오니까, 추모왕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 집안이 원래 이렇게야, 이런 거야 라는 얘기를 좀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놨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투후가 나오면서 김일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 족보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후백제 견훤은 지렁이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신기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뭔 지렁이 아들이야. 아버지가 지렁이야? 금왕도 봐봐. 금두꺼비, 금개구리. 그게 이제 개구리로 해석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달팽이로 해석될 때도 있거든. 달팽이나 개구리나 이게 뭐요? 아니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야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많이 바뀝니다. 인식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더 고등한 걸 갖다가 넣어서 뭔가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 고조선에서도 사실은 그게 나중에 기자조선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진짜 중국에서 온 게 아니고 나중에 고조선을 어떻게 뭐 당위성을 연결시키고 좀 좋게 하려고 기자를 연결시켜서, 그 당시 기자가 현인이었으니까 이렇게 주나라 때 현인과 연결시켜서 족보를, 그 중국에도 있습니다. 당나라 때 보면 당태종 이세민이나 당고조 이영 같은 사람들이 내 조상은 노자다. 우리는 이씨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선부르라고 도교를 불교보다 앞에 세우는 정책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네 조상은 원래 대하씨고 관농 집단이고 그 다음에 선비족 계열이고 그럴 때도 자기 족보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자는 실존 인물인지도 불분명한 사람이고. 근데 막 위조해서 갖다 붙여. 주몽도 마찬가지라니까. 나중에 이제 주몽 얘기할 때 봐봐. 주몽도 하느님 아들이야. 예수랑 그 형제. 예. 어떻게 보면 야 주몽이 형이다. 주몽이 예수 형이다. 이게 무슨 많아.
예. 그래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이제 뽀대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나중에 인식이 바뀌면 수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문무왕 비석이 굉장히 중요한 비석이에요. 그리고 그걸 언제 써졌다고 생각하냐면 신문왕, 문무왕 아들이 신문왕이거든요. 이게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는, 통일되거나 정치 체계를 안정시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81년에 등극을 해요. 그래서 681년에 자기 아버지 비석을 세운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설이 하나 있고, 야, 그렇게까지 빨리는 못 세웠을 것 같은데, 상태로 봐서는 한 1, 2년 있다가 바로 말고 조금 있다가, 비석은 원래 그렇게 세워도 돼요. 비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자마자 막 행장을 막 정리하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좀 의뢰하고 파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 그래서 신문왕 2년에 한 거 아니냐, 682년에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썰들도 있어요. 썰들이 있어. 근데 정확하진 않아. 근데 어디에 세워졌냐면 사천왕사에 세워졌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 비문을, 그 비석 쪼개진 거를 갖다가 사천왕사 지금 그 귀부가 남았거든요. 거북이. 예, 거북이가 남았는데 거기다 이렇게 꽂아 보니까 직접 갖다 꽂는 게 아니고 그 실측을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꽂으면 돼요. 꽂아 보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사천왕사에 있었던 비석이구나. 지금 사천왕사에 가면 귀부가 2개가 그 앞쪽에 있거든요. 거북이 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에 거기가 꽂혀 있었다. 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그게 거기 꽂혀 있었던 게 왜 황남대총에서 동쪽으로 그쪽에서 발견이 됐는지, 너무 거리가 먼데 어떤 놈이 이거를,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실되면 그 근처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사천왕사에 문무왕 비석이 세워지는 거는, 사천왕사가 어떤 성지냐면 당나라가 결국 삼국통일할 때 고구려하고 백제를 물리치고 나서, 원래는 백제를 먼저 깨트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깨지는 거예요. 물리치고 나서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 쪽을 상당히 먹으려고 했었죠. 먹으려고 했을 때 나당연합군 끝나고 신라가 당나라를 뒤통수를 치면서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다시 이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명랑법사가 자장률사의 사촌 장조카인, 사촌이라고 해야 되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지, 누나의 아들, 조카. 조카인데 자장률사보다는 나이가 많고, 그 양반이 문두루비법을 써서 당나라 군대 5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5만 대군을 또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나라를 이긴 전승 기념관 같은 게 사천왕사입니다. 경주의 사천왕사, 랑산의 사천왕사가. 그런데 이 사천왕사에다가 그 비석을 세웠다는 거는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무왕이 통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당나라를 물리친 거야말로 진짜 대단해요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필 그 자리에 놨겠지.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문무왕을 화장했다라고 하는 능지탑이 있어요. 화장해서 뭐 동해가에 뿌렸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문무왕 수중릉이 있는데 거기에는 매장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뿌렸던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거기 보면 그 능지탑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탑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그 밑에 12지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12지상이 이렇게 있고 호석으로 있는데, 이게 탑인가 뭔가 알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게 있어. 그리고 그 형태를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인 발견되는 비슷한 유물이 없어. 형태적으로 굉장히 특이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기 문무왕의 무덤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화장을 했는데 뭔 무덤이래? 가묘. 가묘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산을 이렇게 새로 쓰는데 우리 집안의 어른들을 다 이렇게 모았는데 저 위에 어른들 중에서 몇 분이 다른 데 무덤을 썼는데 나중에 오래돼서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가 무덤만 쓰고, 가짜로 무덤만 쓰고 비석만 세워. 그래서 화장이 처음인 경우에는 그래도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가묘를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가묘 형태가 탑과 비슷한 어떠한 형태의, 그러니까는
고승의 스님들을 어떻게 보면 부도 비슷하게 부도탑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도 말고 탑 형식의 어떠한 부도 형식으로 만들지 않았겠나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답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요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 그래서 그 랑산에서 사천항사에서 그 비석이 나왔고 그리고 그 비석에 이제 김일제 이야기. 예. 그리고 이 김일제가 누구냐면 진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에만 겁나게 많고 중국에 없는 성씨. 중국에 있는 성씨, 왕씨, 그 다음에 뭐 이씨 이런 건 중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왕씨, 이씨, 장씨, 마씨 이런 것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마씨는 생각보다 좀 적고 다른 거는 뭐 장씨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고 굉장히 많아. 근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데 중국에 없는 성씨 두 개가 뭐냐면 김씨하고 박씨예요. 김씨하고 박씨예요. 그런데 이 김씨가 김일제가 중국에서 넘어왔대. 근데 중국에는 없어.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은 제가 오늘 다 못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 예전에 흉노족 얘기하고 한무제 얘기할 때 일부 했던 얘기예요. 휴도왕이 나오면서 또 이제 불교의 시작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이야기들과 연결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 그리고 왜 그들은 중국에서 못 살고 신라까지 도망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김일제와 그 다음에 경주 김씨의 시원에 대한 이야기 마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